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슈 하나 잡고 애널리스트의 인사이트 한번 파헤쳐 봅니다. 자,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와 중국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다 물어볼 수가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헝다 이슈를 요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문가들마다 또 이제 뭐 교수님들마다 또 의견이 또 다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리먼 사태처럼 막 그렇게 크게 막 임팩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반면에 이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런 임팩트를 계속 주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시장에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일단은 요 헝다그룹 파산 위기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부터 짤막하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사실 임팩트가 크죠. 왜냐하면은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헝다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 인민은행 총재가 분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 중심으로 경기가 어쨌든 정상 기주에 돌아왔으니 우리 이제 디레버리징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었고 그 타겟을 갖다 부동산이라고 분명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3대 레드라인을 갖다 지키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자산 부채 비율을 갖다 70% 이하라던가 또는 예를 들어서 순부채 비율을 갖다 100% 이하라던가 내지는 현금 단기 부채 비율을 갖다 100% 이상 갖다가 유지해라라고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를 해줬음에도 왕커라던가 이 같은 여타 경쟁사들은 이걸 준수를 했는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미준수했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미준수를 했었기 때문에 디폴트 우려가 커졌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임팩트가 좀 커졌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쨌든 정부의 정책 하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책을 갖다 역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 보니 어디까지나 시스템 리스크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 보고 정부의 역량이 달렸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역량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지금 헝다그룹 이슈 이런 위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국유화를 뭐 시킨다라는 일각의 또 막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국유화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왜 그러냐면은 외신에서 보도하기로는 이제 중앙 정부가 결국에는 국유화를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2018년부터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더 이상 중앙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라고 정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된 뭐 베이징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신뢰성에 있어서 조금은 좀 제한된다라 보고 있고요. 해당자인 광둥성 정부가 그러면 담당을 할 텐데 광둥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 다만 개입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하기는 할 거라고 보는데 좀 색다른 개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타 사례들이랑 같이 놓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디폴트 우려를 갖다 전반적으로 해소해 주던가 또는 이제 채권에 있어서 부실 문제를 갖다가 떠안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부동산 디벨로퍼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던가 내지는 상가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세수의 70에서 80%는 전부 다 부동산에서 얻어옵니다. 토지 매각 이익을 통해서 얻어오죠. 결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디폴트 우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열려 있긴 하지만은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보장하는 선상에서 그 이후에 이걸 갖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 통해서 기업들을 갖다 조금은 좀 축소시켜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개입의 가능성을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완전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큰 임팩트가 있을 정도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들이 헝다그룹의 이제 부채 규모만 좀 놓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부채 규모만 놓고 보면은 중국의 전체 사회융자 총액만 놓고 봤었을 때 그 규모는 대략 0.0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의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 큰 게 바로 부동산 시장에 연관될 수 있는 이 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예. 이 같은 부분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을 갖다 끊고 나가는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레버리징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제 막 빚을 많이 내 가지고 위험한 그런 기업들, 고위험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의 부채를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런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의 뭐 경종을 울리면서 지금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런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 좀 남아 있다고 연쇄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는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있다? 일단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지표인 AAA 이하 등급의 회사채 만기 비중을 제가 참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차트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도 그랬고 올해 1월 달에도 해당 지표가 굉장히 우리가 좀 리스크를 갖다가 디폴트 우려를 갖다가 추정하기에 굉장히 좀 유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었을 때 디폴트 우려가 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AAA 이하 등급의 회사채를 갖다 중국에 대한 회사채 신용 등급에 있어서 신뢰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등급에 있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갖다 한다면은 예. 만기 비중에 있어서 지금은 대략 한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40%입니다. 평균 40%대인데 다만 내년 4월까지는 못해도 60%대로 확대가 되고 부동산 섹터만 따로 놓고 봤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60%대를 갖다 유지하다가 내년 4월까지 지금부터 80%대로 올라가거든요. 그 말즉슨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헝다 이외에도 나머지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 관리하는 기조를 갖다 계속 유지한다라고 음보감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예.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맞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경계가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보다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헝다그룹도 머리가 아픈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 재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9월 10일에 미중 정상이 7개월 만에 전화 통화했다. 미중 갈등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도 다시 미중 갈등이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과거의 중국 정부의 스탠스와 그리고 외교적 수사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봤었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더 재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미국만을 갖다 놓고 봐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만 따로 놓고 봤을 때 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분명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외교부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중국 쪽에서 양국 간에 있어서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다. 해서 전략적인 대화에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근데 여기서 솔직하고 진솔이라는 이 단어에 저희는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분명 과거에도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중국의 외교적 수사법상 진솔이라는 단어는 상호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함의하고 있다라고 분명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도 2018년 3월 2일 달에도 당시에도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에 있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고 중국 외교부에서 평가하기를 진솔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로부터 바로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 때렸었거든요. 과거 이후에도 2019년과 2020년 때도 같은 맥락들이 보였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큰 이견은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즉 과거의 외교적 수사법이라던가 이 같은 사례들이라던가 내지는 이번 정상 간의 통화에서 중국 쪽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단어인 핵심 이익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중국 쪽에서 이 같은 갈등에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미국 쪽 역시도 추후에 어느 정도 좀 갈등의 국면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부 때보다 바이든 정부 때가 무역이나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사실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다? 예. 결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외교적 노선이 바뀐 거 아니고 외교위원회에서 결국에는 대외적인 전략에 있어서 짜기 때문에 예. 그 같은 방향성이나 기조에 있어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10시까지 계속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이 좀 적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애널리스트시기도 하니까 원자재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해서 10년 내 최고치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철금속 섹터 이런 반등,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비철에 있어서는 사실 11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좀 베어리시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까지 좀 베어리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 기반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근데 이 제조업 경기를 갖다 선행하는 게 결국엔 크레딧 임펄스거든요. 결국엔 유동성입니다. 근데 크레딧 임펄스가 벌써 계속해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역시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7월 달에 제조업 경기가 저희는 정점이라고 접근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6월부터 정점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계속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가라든가 내지는 유로존에 있어서 독일의 이제 총선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로화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측면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루미늄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건 디맨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수요라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중국 쪽이나 이쪽에서의 엔드 유저들의 또는 미드스트림 단에서 가동률들이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요라고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결국 공급인데 많이들 봤었을 때 기니 쪽의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예. 결국 중국입니다. 글로벌 최대 알루미늄 공급의 56%를 차지한 게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력난 때문에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더욱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봤었을 때 내몽고라든가 허난, 윈난 이르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계 기간 때 7월 말 때부터 전력 손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체 금속에서 탄소 이제 결국에는 전력 소비량이 대략 14,000kW 1톤 생산할 때 가장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력이 제한되면 공급 차질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들 지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력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차질 이슈는 이런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없어질 부분이라고 보고 예,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번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원자재 그리고 중국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